장비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다. 하지만 요게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가짜라고 하는 분도 많아가지고 반신반의해요. 김정은이 정말 정신이 나가면 최연호를 일부러 노출시켜서 와 우리 핵무장 가지고 있는 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준 게 거의 확실하다. 이미 러시아랑 북한의 무기 거래 혹은 무기 기술 협력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했다. 예, 그렇죠. 이거는 국뽕이 아니다. 네, 다만 올해부터 지금 방산 ETF 수익률이 100% 정도 다들 받고 있어요. 기자님, 최연호의 독특한 시읒자형 수직 발사대 VLS 설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떤 얘기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무슨 쉽게 말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에 항상 신무기를 했을 때 민간 정보를 분석하거나 군 정보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여기에 일단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부터 추적합니다. 아, 이 부품은 어디서 떼왔겠구나. 어느 부품에서 하는가 이 오리진을 추적하는데 북한이 카피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신무기를 내었을 때 자기 기술력을 할 게 좀 적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 이건 북한이 좀 연구를 한 부분이고 경험이 있구나. 여기서 상당히 놀란 게 시읒자형 수직 발사기인데 이 시읒자형 수직 발사기가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수직 발사기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이 뚜껑이 시읒자 뚜껑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 기아라고 해야 되나 그 지붕처럼 돼 있는데 요게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북한은 이 VLS에는 콜드 런칭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콜드 런칭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수직 발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예 그냥 폭약으로 발사를 하는 게 이제 한 런칭이라 해가지고 흔히들 그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보면 그 구름이 팍 올라와요. 그게 한 런칭이고 콜드 런칭은 가스 발생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연기나 화염 없이 뽕 하고 쏘아 올린 다음에 미사일이 작동해서 날아갑니다. 이 콜드 런칭 방식의 경우 러시아 쪽 기술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깔끔하고 피해가 적은 대신에 그러니까 주변에 화염 피해라든가 이런 게 적은 대신에 이 가스 발생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미사일에 맞아서 죽습니다. 실제로 북한 말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S-300이라는 F 이런 이제 대공 미사일 발사할 때 실패가 돼서 미사일을 뽕 하고 발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옆에 바다에 떨어지는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울여서 조금씩 쏘면 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고 자기 쪽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들어갔다. 북한이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이 시읒자형 수직 발사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런칭이라는 건 저 안에서 불 붙여서 빵 쏘는 건데 이제 배에 데미지가 갈 거고 콜드 런칭은 이렇게 뿡 하고 이렇게 힘으로 날린다 여기서 불이 붙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뿡 하고 날아갈 때 잘못 뿡 하고 나면 자기가 자기 미사일에 맞아서 터질 수가 있다. 여기 수직이면은 실패하면 요대로 바로 떨어질 내려지니까요. 테니까. 약간 옆으로 쓰면 바다로 떨어질 테니까.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했구나. 참고로 대한민국은 콜드 런칭, 한 런칭 기술을 둘 다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인데 이게 거의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3대 정도 발사대 강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해서 한 런칭을 해도 이게 배가 상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북한은 불안하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 외에도 함포나 어뢰 같은 그런 무장들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최연함의 127mm 함포인데 이것도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화제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큰 배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포가 없었는데 북한 최초로 대형 함포가 있었습니다. 함포의 기준은 이제 몇 밀로 치냐면 76mm, 57mm 이런 건 좀 소형, 그다음 127mm, 155mm 이런 건 대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76mm야 127mm를 사용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27mm 포가 없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포가
크고 두꺼울수록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이 북한 해군 함정보다 더 먼 데서 일방적으로 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디에선가 127mm 포를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냐면 러시아는 130mm라는 구경을 쓰는데 북한에서 127mm를 쓴다고 이미 인정을 했고 요 포의 모양이 이탈리아 오토브레다라는 사에서 만든 127mm 한 포랑 거의 똑같아서 본사 미국 이탈리아 사람들도 놀랐대요. 우리가 저거 판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보고 복수했거나 아니면 내부 장비는 전혀 다르더라도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있고 어뢰 발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김정은이 지나가면서 김주애랑 지나가면서 한번 지나봤어요. 지금 여기서 배에서 볼 때 이 배 왼쪽과 오른쪽 이쪽 부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324mm라는 직경의 어뢰를 쓰는데 김정은의 팔뚝이나 다리 두께를 생각했을 때 500mm 그러니까 잠수함에 쓰이는 중어뢰 헤비 토페이도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배를 좋아하는 배를 움직이는 게임 같은 거 하신 분들 좀 이해가 쉽게 하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좀 불안하니까 어뢰를 실제 잠수함에 쓸 만한 큰 배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걸 좀 사용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 30mm 유견장 기관포가 여기 위에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근접 방어 그러니까 적이 들어올 때 그 배 보트라든가 아니면 조관 비행기 같은 걸 요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배에 무장이 그냥 주렁주렁 여기저기 다 달려 있어요. 백화점을 차렸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고 뒤에서 말하겠지만 요런 것들이 다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저런 게 근데 또 게임에선 좋지 않습니까? 그쵸. 잘 아시고 계시네요. 게임에서 공격력이 좋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랑 다르다. 좋습니다. 이런 걸 알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또 이제 배 이런 무장도 중요하지만 전자장비 뭐 레이더 아니면 어떤 잠수함 소나 같은 탐지 장비 혹은 뭐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요것도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북한 최초로 현대적인 전자장비 시스템 근접 방어 무기를 갖춰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거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배의 아랫부분부터 보시면 여기 보면 조그맣게 아주 세밀하게 보이면 이 줄이 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원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건데 이게 이 대공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1번 이렇게 있고 이 함교 위에 보면 또 요게 판때기 같이 붙여놓은 게 사면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탐색 레이더라 해서 우리나라 이지스함이나 대국국 구축함, 뭐 충남함에 달린 다기능 위상별 레이더 요런 거랑 일단 모습은 비슷해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진짜 A사를 달린 거가 의견이 분분해요. A사는 저희 웅단 책방에서 저 말고 밀리터리 컨텐츠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대전쟁에서 아주 필수적인 최신형 레이더인데 요거를 외형만 봤으면 A사 레이더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썼다면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얕잡아 같은 거를 다시 수정해야 되고 불안한 것은 있으나 요 뚜껑 내부에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요런 문제가 있고 요 위에 지금 사각형으로 된 레이더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추적 레이더라 해서 대공미사일 쏠 때 일단 탐색으로 적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고 적을 발견하면 계속 레이더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추적하는 레이더 있어요. 요거 장비가 있고 이 왼쪽에 보면 이제 전자전 장비 우리나라는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소나타가 원래 이제 약자가 긴데 그 개발자 분들이 그때 당시 소나타를 타고 있어서 멋있어 보여서 이제 썼다. 이런 썰이 있는 그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만든 전자전 장비인데 이 북한판 소나타라고 하는 재밍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적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장비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다. 하지만 요게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가짜라고 하는 분도 많아가지고 반신반의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별적으로는 이게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만드는 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게임 UI로 치면 적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 화면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이 레이더에서 탐지한 좌표는 여기 있고 저 레이더에서 탐지한 좌표는 다른 화면에 있고 이러면 적이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통합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 레이더 같은 거는 이제 북한도 상당한 기술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긴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을 하는 걸 공식적으로 양국이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러시아 쪽에서 기술 지원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으로 추적되는 게 CIWS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쳐다보고 하는 요 왼쪽에 있는 게 CIWS라고 합니다. 이 CIWS는 굉장히 고도의 그 무기 체계라서 그런데 왜 고도의 무기 체계냐? 기관포랑 미사일로 적 함선이나 적 대공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군 그 전투함선의 레이더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지휘소가 이렇게 파괴되어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좀 기술력이 높고 우리나라는 아직 만드는 단계예요. 시제품만 나온 단계인데 북한이 이걸 가졌다 해서 보니까 이게 러시아산 CIWS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다른 부분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른 부분이라는 게 뭐 뚜껑의 모양이라든가 네. 뭐 가슴 덮개 넓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조금씩 다르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준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디자인 자체는 북한의 그 지금 신형 최연함이 러시아 구축함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연관성을 따는 건 찾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내부적인 장비 같은 거는 러시아가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러시아가 준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KN-23 미사일 자체도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수출될 때는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러시아가 매우 항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총책임자가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까지 가가지고 AS도 해주고 지금은 이게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정확도가 올리는 과정에서 아마 러시아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러시아랑 북한의 무기 거래 혹은 무기 기술 협력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북한이 준 무기가 제대로 뭐 포탄도 불발나고 시원찮아가지고 러시아가 제대로 된 거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군 무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 수적으로 많이 의존을 한 상태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 무기의 근본은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낮은 명중률이라든가 신뢰성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고쳐주면서 공급을 받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KN-23 미사일도 있지만 이 외에도 각종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170mm 그 자주포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윈윈 관계를 가지고 된 건데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좋지 않고 가급적 러시아가 북한과 손절하도록 여러 가지 유도라든가 좀 외교를 좀 손봐야 되는 시점에 완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근데 현대 전투함에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 또 헬리콥터 운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헬기 경납고를 없앴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신에 이 앉아 있는 부분 보면 이게 동그란 선이 있고 한데 이 헬기가 착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륙한 다음에 넣을 데가 없어요. 넣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헬기 갑판에다가 착륙한 헬기를 묶어놓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바람에 취약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납 능력이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일단 북한이 헬리콥터가 있긴 있으나 노화된 것이 많고 그 해군해줄 헬리콥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헬기 착륙장은 정말 비상시에 김정은이 탈출을 할 때나 쓸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없다는 것은 이 최연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된 구축함이지만 헬리콥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잠수함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이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음파 탐지기 소나라는 게 필요한데 배에도 소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배 자체에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막 그 엔진이 돌리는 소리도 있지 않고 이러면 소나의 효율이 떨어져서 멀리 있는 잠수함들을 찾으려면 헬기가 원거리에서 디핑 소나 그러니까 디핑 소스 하면 이제 찍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손가락을 찍어 먹듯이 소나를 바다에 담가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할 때 헬기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면 엄청 잘 그 음파를 잘 잡아냅니다. 이런 것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없어서 전체적인 전투 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리콥터 경납고 있고 없고 실을 수 있느냐가 사실상 대잠 방어나 대잠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 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헬기가 있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 제가 앞서 말했는데 그 충무공 이순신함이 지금 아덴만에 가서 해적 퇴치 임무를 벌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해적 퇴치라든가 주변의 그 치안 업무를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필수적인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사실상 북한 해군이 멀리서 이 배를 보내거나 할 작전 능력이 없으니까 뭐 북한 지금 이 남포항에서 건조됐는데 북한 그 수도 근처라든가 항구 근처에서만 작전하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 전투함들은 잠수함이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뢰 한 발이면 침몰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방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잠수함이 어뢰 같은 걸 발사했을 때 이제 카운터 메저라고 기만체 발사기를 하는데, 기만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점같이 생긴 네. 요게 하나하나가 이제 기만체 발사기인데,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물체들을 바닷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배의 그 스크류 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녹화한 테이프 같은 걸 틀어주는 그런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ACM이라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거의 모든 전투함이 탑재되는데, 이것도 모든 전투함이 탑재가 되지 않았다가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천안함에는 이 어뢰 대항 체계, 그러니까 어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안타깝게도 우리 용사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런 대항 체계 없으면 이렇게 쉽게 잠수함이 당할 수 있으니까 현대적인 배들은 대부분 다 그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 어뢰 대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최연호 요 배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될 염려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정말 정신이 나가면 최연호를 일부러 노출시켜서 와, 우리 핵무장 가지고 있는 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압박을 할 수는 있죠.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공격받기 쉽게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항구에 모셔두고 그냥 가까운 바다만 항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약간 위험용으로 우리 이런 거 있다. 네. 과시용 뭐 이런 과시용.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여태까지 그 북한의 최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전투함, 그리고 뭐 항공모함, 그 다음에 어떤 드론함, 이런 거의 발전이 엄청나게 놀랍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기술 발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든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성된 걸 들여왔는데, 최근에 드론, AI, 양자 기술 같은 신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미국도 없는 이런 신개념 무기들을 만드는 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이 자폭 드론 보트라는 것도 물론이고, 이 드론이라든가 무인 항공기를 운영하는 무인 전력 통제함,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마덱스에서 보였는데, 이런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배들이 좀 미래형이라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라든가 아니면 충남급 구축함 이런 데서도 무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지금 하나오션에서 만든 고스트 커맨드 2라는 배인데, 쉽게 말하면 드론 항모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하늘을 나는 걸로 표시되는 이게 그레이 이글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리퍼 무인기라고 있어요. 이게 콜 오브 듀티나 이런 게임 하신 분들은 자기 뭐 킬스트릭 같은 거 해서 막 6명 죽이면 쓸 수 있는 무인 공격기 막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데, 요거랑 그 제작사가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한 장비로 해서 이착륙 거리를 줄인 버전이고, 작년에는 독도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상륙함에서 이륙하는 시험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여로가 이 제너럴 아토미스와 공동 투자를 해서 이 그레이 이글 스토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운영하는 배가 바로 이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이고, 쉽게 말하면 드론 항모다.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다. 원래는 항공모함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배가 비싼 것도 있는데, 배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가 너무 비싸요.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게 한 대에 1,800억이 넘습니다. 그걸 한 20대가 넘게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 뭐 이런데 4조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해군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돈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국방비에. 그래서 좀 전력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이런 드론 항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획득비가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요를 수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거고, 현대조선의 그 HCX23 플러스라고 하는 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도 특징이 아직 보면 지금 약간 거북선 같이 생겼어요. 이것들은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그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모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착륙, 아래에서는 이륙을 해가지고 이중갑판으로 해서 신속하게 드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있고, 대신에 이거는 좀 너무 도전적이라서 이제 행사장에서도 SF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우주선 같이 생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방산 전시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지금 팔고 있는 배를 전시한 것도 있는데, 미래 컨셉, 그러니까 모터쇼에서 컨셉카를 선보이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조금 미래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좀 현실적으로 당장 나오는 스타일. 핵심이 이제 단거리 이착륙형 그레이 이글이란 이 무인기입니다. 한미 공동 개발로 운영될 차세대의 이제 항공 드론인데,
대한 미사일 전파 방해 장비, 그 다음에 그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것들 다 갖출 수 있는 무장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천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것도 이런 개발비 충당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제작사가 밝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완성도가 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기자님 요런 드론 항모는 요런 드론 무인기를 싣는 거니까 크기가 훨씬 작아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군의 계획은 사실은 이제 크기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기를 그대로 하는 대신에 더 많은 비행기, 그러니까 유인기는 20대만 넣을 수 있는데 드론으로 바꾸니까 40대를 넣을 수 있으면 이게 더 전투력이 향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계획을 이제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꼴랑 20대를 운영하는 것이 실제 전력 운용이 큰 차지를 하느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 가격대 성능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요것을 드론으로 해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드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헬리콥터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한된 크기 안에서 이제 사람이 타는 무기도 같이 있다. 상륙 작전을 같이 하면서 이제 드론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수리온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랑 그 다음에 무인 드론들을 같이 운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타는 전투기는 전투기 값이 비싸고 또 인원도 승조원도 많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급료도 비싸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을 계산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래에는 사람 한 명이 드론 조종사 한 명을 원격 조종하는 것에 벗어나가지고 군집 운용 AI로 사용해서 한 명이 여러 대의 드론 조종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비용 같은 부분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저런 드론들이 정말 막 100대, 200대가 우르르 몰려가서 공격하면 북한 배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침몰 당하는 겁니까? 물론 북한도 이게 대해서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야기되는 거는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다. 그래서 안티드론, 하드킬 드론이라는 것들을 개념을 연구 중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발달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드론을 잡는 드론들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RTX4A 코요테라든가 아니면 안드리엘 로드러너에서.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리어스랩이라는 회사가 안티드론, 하드킬 드론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수출 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는 레이저 무기 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천에 빛광자를 쓰는데, 이 레이저 유도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이걸 쓰긴 썼는데 이게 실전 배치나 아니면 정식 배치는 안 했거든요. 그 정식 배치를 최초로 해서 최초라고 하는데, 이 일부 분들은 시험 평가는 먼저 다른 나라에서 해서 약간 국뽕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반론을 하신 분도 계세요. 다만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지역을 드론으로부터 방어하는데 레이저를 쓰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했다. 예, 그렇죠. 이거는 국뽕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다. 만든 건 아니다. 딴 나라가 먼저 만들긴 했는데 걔들은 실전 배치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그 테스트를 빨리 잘해서 실전 배치한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미래형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일건이라 해가지고, 저게 그 아주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기 현상을 활용해서 대포를 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세대 함포, 이런 것도 연구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그 요번 그 마덱스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어떤 배라든가 어떤 컨셉이라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수함 쪽도 좀 봤는데, 이제 하나오션이 공개한 미래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게 아주 미래적으로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배가 약간 스텔스 디자인이 돼서 스텔스 전투기처럼 생겨서 물어봤는데, 적이 음파 탐지기로 음파를 쏘면 적을 되돌아오지 않게 하고 이제 난반사를 하기 위한 특수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잠수함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도 잠수함을 내놓게 되는데, 현대중공업은 좀 고사양보다는 중저사양,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에 팔 수 있는 소형 잠수함들을 좀 내놔서, 이게 대형은 하나오션, 소형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으로 좀 스타일이 양분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외국인 소식이란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진 건 수출형 호위함, 우리나라의 충남급 호위함이라든가 아니면 신형 수출형 호위함들을 내놨을 때 미사일 방어까지 되는 고사양들, 이런 것들을 내놨고, 고사양 전투함들을 내놨고, 특히 HD 현대중공업에서 그 수출형 HDF 6000이라는 이 호위함을 내놨는데, 이게 중동 국가 상대로 맞춤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KDDX 지금 우리가 건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건조 시작도 안 했지만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외국 사양이 요구하는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미래형 무기 체계들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중동 국가의 딱 봐도 중동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손님이 보면서 저 물어보시고 이제 브로셔도 이제 아랍어로 나눠주고 이걸 봐서 야 진짜 중동 수출 대박이 함선에서 일어난 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동은 사실 이렇게 뭐 육상 전력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군 전력이 중요한 국가들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야기를 바꾸게 된 게 최근 정세가 아무래도 중동 국가의 그 전쟁이 날 거는 이스라엘과 원래 적대를 했다가 지금 이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특히 이란이 원유 수송로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기에 대해서 많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잠수함과 수상함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이제 최선의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배가 그 중동 국가들이 해상 수송로 보호하는데 이렇게 맞춤으로 좋은 거예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중동 국가들은 이미 한 번씩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프랑스가 중동 국가의 대형 전투함들을 수출한 전과가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은 후속 군수 지원 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이 너무 길거나 납기를 못 맞추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번씩 해봐서 대한민국 해군의 배를 만들 때 같은 이지스함을 만들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도 적게 생긴 거를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중동 국가가 우리나라 전투함이 상당히 괜찮구나. 아직 수출은 많이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베팅을 한다. 이런 상태이고 물론 이게 대한민국 수출함이 그래서 당장 이제 계약을 해서 몇십 조 재팟이 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국의 경쟁자들이 이미 한번 실망을 했다. 이거는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실망하는 그 외국 경쟁자의 대체제로 중국배 혹은 대한민국 배를 선택하는데 중국산 시스템을 우리 중동 국가들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나토나 미국산 무기가 호환되는 대한민국이 전투함이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자님 요거는 좀 디자인이 신기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이게 저기 앞서 말했던 북한의 최연급 구축함을 상대할 수 있는 군집 자폭 무인 수상정입니다. 이 미사일보다 훨씬 더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대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같은 비용으로 미사일 한 두어 발 쏘는 대신에 이런 전투 자폭포트 수십 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시키면 이제 북한의 그 방어 미사일들이 이렇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것을 위해서 하나 시스템은 적어도 무인 위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통신성으로 이렇게 전 지구에 깔아놔서 지휘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군집 운용 AI 기술들을 많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자폭 보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북한 배에 이렇게 다가서 빵 하고 터져서 침몰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세 가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신관이라고 하는데 네. 적 배가 근처에 왔을 때 이거 센서가 이제 알아내가지고 자폭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뭐 작아 보이는데 매우 작습니다. 길이가 6m 정도고 무게가 2톤이 채 안 되거든요. 대신에 그 안에 200kg 이상의 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사일 한 발,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미사일 한 발 역할을 10분의 1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보트들이 정말 어뢰처럼 그냥 뭐 몇십 대가 우우 가면은 저거를 그럼 쏘다가 이제 격침되는 거죠. 이렇게 막 총으로 이렇게 맞추다가 하나만 통과해서 딱 자폭하면 되니까. 네,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 현실 전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북한이 저런 거 만들면 우리는 막을 기술이 있나요, 기자님? 대한민국 기술도 해서 소형 자폭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재 레이저 무기라든가 혹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저가 드론으로 소형 자폭 무기에 대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자폭 드론이나 자폭 무인 수상정이 적외선 탐색기를 가지고 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걸 기만할 수 있는 적외선 연막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뿌려가지고 뭔가 기만을 하든가 이런 특수한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야, 이게 좀 무기의 발달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는 K방산에 투자라 책의 또 저자이시기도 한데 요즘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방산주 조금 고평가 아니냐 이제 뭐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게 뭐 더 갈 여력이 있을 거냐. 물론 주가 이런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어떤 수출 시장 혹은 뭐 매출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더 남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매우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신 것도 이해를 하지만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수주 잔고라든가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재무가 건전하다. 왜 재무가 건전하냐면 민수용 시장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번 승리하고 나면 그 물건이 10년, 20년 공급이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방사는 성장기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 사항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사업들이 그 잘 될수록 그 뭐라 해야 되나 서로 집안 싸움이 좀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도 H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의 치열한 그 기싸움들이 보였고 얼마나 더 화려한 부스를 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그 업체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성능이 발전되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구도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K방산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되 이 열기가 과열되거나 아니면 잘못 해소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특히 좀 막 대출 받아서 연글 투자하시는 거는 좀 반대하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제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다만 올해부터 지금 방산 ETF 수익률이 100% 정도 다들 받고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홍락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하시되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 방산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도 외부 조건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드리라. 트럼프 정부가 사실은 말도 안 되거나 무리한 정책을 낼수록 방산주가 상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트럼프 정부가 좀 기행을 벌인 거지 모든 미국 정부 관료들이 트럼프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면 미국이 무기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무당한 외교적 압력을 갑자기 해소하고 리스크가 해소되면 생각보다 전 세계 평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또 2차 전지 사태도 있었다 보니까 너무 주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 이렇게 무리한 투자는 경험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의 경쟁력과 이런 것이 굉장히 세고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 중국산 업체 뭐 중국산 BYD 같이 이렇게 중국이 배터리 업체들 성장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도 같이 성장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에서 중국과 격돌을 하긴 해요. 하지만 중국산 그 장기차를 산 거랑 중국 무기를 산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세계 질서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대한민국 무기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 틈새 시장을 갖는 무기로서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산 무기와 우리나라 무기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중국 무기가 무조건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방산은 그럼 미래는 밝다. 하지만 이제 무리한 투자만 좀 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100% 오르기 전에는 작년에 조금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해도 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 말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오른 것들은 기대가 많이 크고 그 다음에 기대에 대한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작년 재작년과 같은 대형 성과가 하는 데는 이제 특정 국가들의 대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정 국가가 대박 그 특정 국가에서 10조 원 이상의 무기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확답을 드린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무기 개발이 되긴 되지만 무기 도입이나 계약은 몇 년 길면 10년에 걸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되긴 되고 그쪽에 산다고 했어도 그게 올해 살지 내년에 살지 모르니까 이게 주가 반영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나 전체적인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나 여기 단기적인 그 악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린 적이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 단기 투자보다는 그 업체들의 펀더멘탈 수주가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R&D로 신무기들을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요게 좀 집중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윳돈으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김민석 기자의 전쟁연구소 2부를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자님 또 오늘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방산 쪽으로 마무리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위 사업이라는 게 인류가 만든 가장 최첨단 기술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엄청 오래된 기술이기도 해요. 자동차나 그다음에 휴대폰이랑 좀 다릅니다.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혁신이 우리가 알지 못한 새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기술에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떤 신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본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이게 다들 재밌어 하셔요 사실 재밌기도 하고 투자 관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뭐 망간, 리튬, 마그네슘, 삼원계 배터리 이런 거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방산을 깊게 파시면 그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저희 김민석 기자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